테르모필레의 진실. 스파르타의 300용사는 영웅인가 희생양인가? 여기 테르모필레의 콜로노스 언덕, 2500년 전 이곳에서 죽은 자들도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대리석 돌판에 새겨진 글귀가 어느 시인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그날의 진실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길 가는 나그네여 스파르타에 전해주오. 우리가 여기 이렇게 누워 있노라고. 조국의 명령에 따라. 2500년 전 그날, 고대의 그리스와 거대 제국 페르시아가 맞붙었던 그날, 300명의 스파르타 용사들이 레오니다스 왕과 함께 이 콜로노스 언덕에서 하늘을 가릴 정도로 쏟아지는 화살 세례를 맞고 몰살당하던 그날.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이곳에서 있었던 것일까요? 시인은 영웅들을 한껏 칭송하는 비문이 아니라 왜 이렇게 알듯 말듯 아리송한 비문을 남겼을까요? 이 비문 속에 혹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어떤 의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패배한 전투가 영웅을 만들다. (2500년) 전 고대의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맞붙었던 페르시아 전쟁. 11년에 걸쳐 5번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테네가 압도적으로 대승을 거둔 마라톤 전투. 두 번째는 스파르타 300용사가 몰살당한 테르모필레 전투. 세 번째는 세계 4대 해전이라 불릴 만큼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 그리고 네 번째는 페르시아를 그리스 땅에서 몰아낸 플라테이아 전투.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페르시아의 잔당을 완전히 소탕한 미컬리 전투. 이렇게 5차례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4번은 그리스 편의 승리였고 1번은 그리스의 패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한 전투가 아니라 이 패배한 전투, 테르모필레 전투가 이 5번의 전투 중에서 가장 유명합니다. 어찌된 영문일까요? 어째서 승리한 전투보다 이 패배한 전투가 더 유명해졌을까요? 특히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과 300명의 스파르타 용사들은 사람들이 내리 속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테르모필레 전투에 참가한 고작 300명의 스파르타 용사들이 30만 명에 달하는 페르시아의 대군을 맞아 용감하게 싸워서 페르시아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고 또 장렬하게 찬화하였기 때문입니다. 더 300이라는 유명한 영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들은 조국 그리스를 위해 목숨을 조개같이 버린 영웅, 애국적 헌신의 표상으로 여겨졌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실의 전부일까요? 혹시 테르모필레 전설의 이면에 숨겨진 다른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들이 무능하고 비정한 정치의 희생양에 불과하였던 것은 아닐까요? 테르모필레에서 몰살당한 그들의 영웅적 서사가 사실은 스파르타라는 비인간적 체제, 정치적 계산, 그리고 그 속에서 잉태된 전략적 무능의 소산에 불과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것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스파르타 300용사에 얽힌 테르모필레 전설의 두꺼운 껍질을 깨고 우리는 오늘 그 내밀한 진실,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염소길에 뚫린 지휘관의 무능에 관하여. 그리스의 산세는 험악합니다. 특히 테르모필레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이곳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유황 온천으로 유명했으며 그만큼 화산 활동과 지진이 빈번한 지역이었고 산세도 험악했습니다. 해발 1500m에 달하는 험준한 산이 바다에 직접 면해 있었고 바닷가 벼랑길은 가장 넓은 것도 50m가 채 되지 않았으며 좁은 곳은 10여 미터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적 발굴 조사 결과 여기에 높이 4, 5m에 달하는 성벽, 소의 포키한 월이 3군데나 있었고 그 가운데로 나 있는 통로는 3m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그야말로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춘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페르시아 30만 대군은 이곳에 막혀 3일째 꼼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쉴 새 없이 공격을 포부하댔지만 1만여 구 페르시아군의 시체가 점점 쌓여서 산을 이루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스파르타의 전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인병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자랑이었던 궁병도 기병도 힘을 쓰지 못했고 가공할 불사대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보급을 책임지고 있는 페르시아의 해군은 테르모필레로 들어오는 아르테미시온 입구에서 그리스 연합군의 함대에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페르시아 30만 대군이 머지않아 보급의 심각한 애로를 겪게 될 딱한 처지였다는 말입니다. 스파르타의 300용사들과 그리스 연합군이 테르모필레에서 한 10일 정도만 더 버텨준다면 보급이 끊어진 먹을 식량이 떨어진 페르시아는 무엇인가 다른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4일째 되는 날 아침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페르시아의 불사대가 스파르타군의 후미에 갑자기 들이닥친 것입니다. 어찌된 영문일까요? 밤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테르모필레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해발 1500m에 달하는 험준한 산허리와 능선을 따라 돌아오는 산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염소길, 아노파이아 패스라 불리는 이 길은 말 그대로 방목하는 염소들이나 겨우 지나다닐 정도의 험준한 산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배신자가 페르시아에 이 길의 존재를 알려주었고 페르시아의 불사대가 야음을 틈타 이 길로 산을 넘어와 스파르타군의 배후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 첩보를 미리 전해들은 레오니다스 왕은 그리스 연합군을 급히 돌려보내고 스파르타의 300용사들과 테스피아와 테베군 합해서 1100명만 그곳에 남아서 싸웠습니다만 그러나 전세가 불리해지자 콜로노스 언덕으로 올라가서 끝내 그곳에서 최후를 맞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남습니다. 이 테르모필레 지방에 살고 있는 포키아군도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염소길, 아노파이아 패스의 존재를 익히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이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사실 그리스 연합군도 이 염소길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오니다스 왕은 이 지방 사람들인 포키아 병사 1000명으로 하여금 이 산길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불사대가 한밤중 낙엽이 수북한 산길을 살금살금 올라왔습니다. 포키아 병사들은 적군의 가랑잎 밟는 소리에 낌새를 챘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병사들이 산을 넘으려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공격하려고 올라오는 것으로 잘못 알고 산 꼭대기로 피해버렸습니다. 그곳에서 방어를 하겠다는 것이었지요.
페르시아군은 산 위로 도망친 포키스군은 굳이 공격하지 않고 텅 비어버린 새길을 통해서 유유히 산 아래로 내려가서 스파르타군의 폐호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판단착오, 그 전술적 책임은 누구에게 그리고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포키스군은 길을 막는 임무보다 자기 방어, 즉 자신들의 안전을 우선시했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비겁한 포키스군의 책임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총사령관인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길을 사수하라는 명확한 교전수칙을 주지 않았던 탓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현대적인 군사학 용어에 임무형 지휘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션 커맨더라고 그러죠. 지휘관이 부하에게 임무를 부여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왜 그 임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유능한 지휘관이라면 병사들이 그 임무를 완수할 의지와 용기까지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그것은 지휘관의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포키스 병사들에게 길을 사수하라는 임무와 함께 이 길이 뚫리면 본대 전체가 전멸하게 된다. 그러니 여기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 이렇게 작전의 핵심 의도를 분명하게 각인시키지 못한 책임은 레오니다스 왕에게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안타까움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테르모필레 염소길의 험악한 산세를 고려한다면 은신하기 좋은 절벽 위 길목마다 곳곳에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페르시아군이 그 아래를 지나갈 때 투석전을 펼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군다나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보름이 가까워서 달빛이 있기는 했겠습니다만. 그리고 현지 지리에 밝은 포키스군에 비해서 페르시아군은 현지 지형이나 지세에 서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포키아 병사 1000명만으로도 페르시아의 불사대 1만 명을 고스란히 너끈하게 몰살시킬 수 있었지 않을까요? 테르모필레의 산길과 절벽은 그 자체로 거대한 무기였습니다. 이곳으로 적군이, 그것도 적군의 핵심 주력 부대인 불사대가 제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이름을 가진 부대, 그 불사대를 이곳에서 스파르타군이 괴멸시켰다면 그것은 단지 불사대의 괴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군의 사기 또한 완벽하게 꺾어 놓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심약한 크세르크세스 대왕의 심기 또한 크게 흔들어 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은 용감한 지휘관이었을지는 모르지만 훌륭한 지휘관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는 용장이었지만 지장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물론 이것이 레오니다스 왕 개인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7살부터 군사학교 아고게에 들어가서 군사훈련만 받으며 자라나가지고 평생 싸우는 것 말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농사일도 하지 않고 장사를 하지도 않고 무슨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물건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로지 용감하게 싸우는 일에만 전념하는 그 스파르타 사람들이다 보니 용맹함은 갖추었을지 몰라도 전쟁을 이기는 방법, 즉 전술과 전략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스파르타는 군사훈련에만 전력을 다하다 보니 나중에 가서는 그 싸우는 일조차 남들보다 더 뒤처지게 되었다라고 논평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300용사 파병의 진실에 관하여 스파르타는 페르시아의 30만 대군 앞에 고작 300명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체면 유지를 위한 면피용 파병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노예 반란을 우려해서 해외 파병을 극도로 꺼려하는 스파르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시 스파르타의 중장 보병은 총 8,000명이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5,000명, 또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3,000명 정도는 파병했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아테네는 4만 명이 넘는 전 시민이 배를 타고 싸움터로 갔습니다. 이러한 아테네와 극명하게 대비가 되지 않나요? 아테네가 사생결단의 자세로 모든 것을 걸고 페르시아 전쟁에 임했던 것과 달리 스파르타는 어떻게 하든 자신들만 살아남으려 했다는 그런 비난을 피할 수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카르네이아 축제 때문에 그랬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만, 정말로 그것 때문만이었을까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변명이 아닐까요? 10년 전 마라톤 전투 때에도 스파르타는 이 축제를 핑계로 단 한 명의 병사도 보내지 않았었지요. 종교 축제를 핑계로 내세우는 것이 상습적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적이 축제 기간에 직접 스파르타를 공격해 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가요? 이때에도 종교 축제를 이유로 300명만 나서서 싸우고 말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면 300명만 파병한 스파르타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 최고의 군사강국 스파르타가 예적의 침입에 맞서 그리스 동맹국들이 모두 다 나서는데 혼자서 빠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주력군을 다 보낼 수는 없었겠지요. 노예 반란이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스파르타는 체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파병으로 결론을 내렸고, 레오니다스 왕이 궁여지책으로 내린 결단은 국가적 차원의 참전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참전이었습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군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레오니다스 왕이 자신의 친위대를 데리고 나가서 싸우는 그런 형식을 빌렸던 것입니다. 한편 그리스 연합군은 페르시아의 대군을 맞아 어디에서 싸울 것인지를 놓고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스파르타, 특히 스파르타의 그 에포로들과 왕을 감독하는 감독관이라고 그러죠. 그 귀족들인 장로들은 펠레폰네소스 반도 입구인 코린트 지역에 성벽을 쌓고 방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스파르타의 입장에서 보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코린트 지역 북쪽에 있는 그 아테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죠. 사실상 아테네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따라서 아테네는 절대로 이 의견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는 테르모필레에서 페르시아를 막지 않는다면 우리 아테네는 아예 이탈리아로 이민을 떠나버리겠다, 그렇게 협박에 가까운 최후 통첩을 보낸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스파르타는 동맹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성의 표시로 테르모필레로 올라가서 싸우기는 하되 왕과 300명만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에 이기기 위한 파병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면피용 파병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권위에 있는 그리스의 고전학자 존 벨이라든가 케임브리지 대학의 스파르타 전문가인 폴 카트리지 등 많은 학자들이 공통된 견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왕이 직접 싸우러 갔는데 고작 300명만 데리고 갔다는 것은 스파르타 지도부가 이 작전을 자살 임무, 자살 특공대 같은 그런 임무, 슈사이드 미션으로 간주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군사 전문가도 있습니다. 즉 300명은 국가의 체면을 살리기 위하여 바쳐진 희생양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사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레오니다스 왕이 대를 이을 아들이 있는 병사들만 뽑았다는 것입니다. 이 출정이 살아 돌아오기 힘든, 결국 죽으러 떠나는 그런 출정이었던 것을 레오니다스 왕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음을 반증합니다. 살아서 돌아오기 힘든, 결국 죽으러 떠나는 그런 출정이었음을 레오니다스 왕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 결국 레오니다스 왕 그리고 그와 함께한 300용사들은 스파르타 정치 실세들의 정치적 셈법에 따른 정치적 희생양이었던 것입니다. 용감한 상무정신의 허상에 관하여 우리는 흔히 스파르타를 용감한 상무정신의 나라라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헤라클레스의 후손임을 자처하는 스파르타 사람들은 정말 용감하였습니다. 특히 이들이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보여준 용기는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촉에같이 버린 영웅의 번복이 애국적 헌신의 표상이라 하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이 보여준 용기 있는 행동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이면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두운 그림자를 이 한 장의 그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탄네 에피타스, 방패를 들고 오거나 그 위에 누워서 오라. 우리는 그동안 이 말을 위대한 모성애로 포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쟁터로 떠나는 자식에게 전쟁에 패할 바엔 차라리 명예롭게 죽으라,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어머니가 과연 정상적인 모습의 어머니일까요? 또 그것을 강요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일까요? 이를 가리켜 아테네 문명의 황금기를 이끈 명정치가 페리클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파르타 사람들의 용기는 고된 훈련과 채찍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우리 아테네 사람들의 용기는 자유로운 삶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페리클레스의 말처럼 스파르타 사람들의 용기는 사회 전체가 가한 거대한 가스라이팅의 결과물이 아니었을까요? 스파르타 사회에서 전쟁에서 명령을 어기고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트레산테스, 즉 겁쟁이라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그들의 시민권은 박탈되었고 공공장소 출입은 금지되었고 누구든 그들을 구타해도 죄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가족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 가족들조차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공공장소의 자리에 앉을 수도 없었고 그들과 마주치는 누구도 그들에게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자식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누이 동생조차도 시집을 갈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사회적 사형 선고를 받은 셈이었지요. 스파르타 사람들의 용기, 그것은 숭고한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살아서 비겁자가 되느니 차라리 죽어서 영웅이 되라는 그런 잔인한 사회적 압박의 강요된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스파르타 사람들은 물리적 죽음보다 사회적 불명예를 더 두려워하도록 어릴 때부터 아고게에서부터 세뇌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테르모필레 콜로노스 언덕의 비명은 말합니다. 지나가는 길손이여, 스파르타에 들리거든 그들에게 전해주. 우리 여기 이렇게 누워있노라고 조국의 명령에 따라. 이 비문을 썼다는 시인 시모니데스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조국의 명령에 따라 여기 누워있다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는 용감하게 싸웠다 또는 조국을 구했다 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위해 싸웠다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명령에 복종해서 여기에 누워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명령에 복종해서, 즉 히라브로는 페이토메노이라고 합니다만 명령에 복종해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란 조국의 체면을 위해 용감히 싸우다 기꺼이 목숨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적어도 그러한 병사들의 느낌을 시인 시모니데스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닐까요? 테르모필레의 300용사, 그들은 분명 용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용맹함 뒤에 가려진 쓸쓸하고도 씁쓸한 그 진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영웅이기에 앞서 비정상적인 사회, 비정한 국가, 그리고 그 체제가 빚어낸 정치적 계산의 가장 슬픈 희생양이었다고 말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